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고1 한국사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한국사라는 단원 자체나 과목 자체는 굉장히 익숙한 과목이지만 여전히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국사는 또 한국사대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모의고사에서 이제 시험 범위로 나오는 한국사는 또 그 나름의 한국사대로 공부를 해야 할 겁니다. 네, 아마 보편적으로 아이들이 한국사를 막 지금 그렇게 막 공부를 모의고사 공부를 따로 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살짝 해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지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막 모의고사 공부 따로, 내신 공부 따로까지 할 여력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죠. 그죠? 그래서 한국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선생님이 팁을 얘기하자면 이제 내신 한국사 있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공부하는 한국사는 기존에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것처럼 학교에서 나온 수업을 열심히 듣고 그 수업을 바탕으로 한 필기와 그리고 뭐 학교 내용들 이런 것들을 꼼꼼하고 더 디테일하게 외우세요. 자,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기존 하는 것처럼 전체적인 맥락을 공부하고 포인트를 암기하고 하는 것들은 똑같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져야 되냐 하면 문제의 난이도가 달라지게 나옵니다. 과거에 우리 중학교 때는 나온다라고 했던 것들이 딱 집어준 것들이 포인트로 대략적으로만 알아도 그걸 충분히 풀 수 있었다면 또는 조금 더 쉬운 단어로 표현을 했다면 고등학교 한국사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뭐가 틀릴만할까 또는 뭐가 제일 어려울까를 고민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나와 있는 자료들 예전에는 우리가 자료보다는 큰 맥락들을 중심으로 외웠죠. 그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큰 맥락은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내시기 때문에 옆에 있는 자료라든지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세세하게 암기를 해야지만 고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벌써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겪으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개괄만 외워가지고는 고득점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내신 한국사는 학교 수업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보되 뭘 놓치면 안 된다. 자료. 교과서나 또는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나 이런 거에서 제시되어 있었던 자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자료와 개괄적인 포인트 맥락들을 연결해서 반드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알았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고 자세하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서술형도 쓰는 연습을 반드시 해보십시오. 알았죠? 그래서 큰 맥락에서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 중요한 건 시험에 안 내고 그냥 겉절이들 막 구석에 숨겨져 있는 아이들 그런 틀릴 만한 아이들이 시험에 나오나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험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조금 어느 정도 변별력 있게 시험을 출제하시기 위해서 중요한 개괄이라도 그 개괄 중에서도 좀 포인트 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료까지 다 찾아서 암기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내신 역사를 하나 외우다 보면 어느새 모의고사 역사가 준비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지금은 모의고사에서 내가 전체적으로 한국사 전체 시험 범위가 모의고사에서 나왔을 때 모의고사 한국사 성적이 낮다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모의고사는 우리가 어느새 내신 한국사를 꼼꼼하게 챙겨가다 보면 어느새 한국사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져 있을 거고 그러면 고2나 고3 때 가서 총괄적으로 되어져 있는 한국사 내용들 문제집들을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돌리고 또 풀고 하면서 한국사를 충분히 다져가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는 학교 한국사, 이제 학교 내신을 조금 잘 봐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1강 제국주의 질서와 일제 식민 통치 정책 요 단어를 배워볼 건데요. 자, 여러분 우리 1학기 때 한국사 배우면서 느낀 점이 뭐였어요? 중학교 때 굉장히 세분화시켜가지고 중학교 때 한 예를 들어서 한 10타임에 걸쳐서 배웠던 내용이 있었다면 그 10타임에 걸쳐서 배운 내용을 고등학교 가니까 선생님들께서 그냥 후루룩 하고 한 강 안에 다 묶여져 있죠. 그 내용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설명은 얼마 안 하고 작은 강 안에 그냥 대략적으로만 묶여져 있어. 그래서 나는 이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문제를 풀어보니까 또 문제는 너무 자세하게 물어보니까 이게 내가
봤던 내용이 나온 문제가 맞는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야. 그지? 분명히 나는 내용 공부하는 것 같은데 문제에선 전혀 다른 걸 물어보는 것 같아. 근데 그건 다른 걸 물어보는 게 아닌 거거든. 조금 어려운 말로 또는 다른 자료를 가지고 와서 내가 봤던 그 개괄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내가 그 문제를 물어보는 건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야. 왜냐 그 자료를 모르니까. 그래서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거의 태반이야. 그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이 영상에서 지금 이제 처음 고1 한국사를 올리고 있죠. 그죠?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조금 끊어서 설명을 하되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그래도 너무 설명을 할 거리가 많다 하면 선생님 영상 중에 중학교 역사 영상들 있죠. 그죠? 거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 영상 듣는데 5분 10분이면 되니까 다시 한번 내가 잊어버렸던 과거의 내용들을 조금 자세하게 한번 되짚어서 들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 여기 지금 제국주의가 나와. 제국주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단 말이지.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수업 시간에는 제국주의에 관해서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셔. 그냥 제국주의 그 당시에 제국주의였기 때문에 나라들이 식민지 정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지. 근데 나는 제국주의가 뭔지 모르니까 이해가 잘 안 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 제국주의를 자세히 알 필요는 있지만 제국주의를 물어보는 것은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내가 제국주의를 알아야지만 그래도 그 내 시험에 나오는 그 뒤에 자세한 내용들을 알 수 있잖아. 계단을 올라가듯이 스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내가 조금 기본 역사적 기본 상식이 없다. 그러면 이제 아예 중학교 역사를 처음부터 다시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만약에 제국주의라는 걸 봤을 때 제국주의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또는 파리 강화 회의가 나왔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 영상 중학교 2학년 영상에 선생님이 어디 영상에 가서 보세요 하고 안내를 할 거야. 그러면 그 영상에 가서 다시 제국주의나 파리 강화 회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재차 들어보면서 그거를 갖다가 기본적인 상식으로 이해를 하고 나면 암기할 게 줄어든다. 그러니까 무조건 글자를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수반하고 그리고 개괄적인 것들을 암기하려고 노력하면 훨씬 더 역사를 재밌게 할 수 있고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해서 할 수가 있다. 알았지? 그래서 어떤 친구가 선생님 이런 걸 글자로 다 정리해서 외워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기본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면 글자를 하나하나 내가 외울 필요가 있겠지만 내가 역사적인 어떤 제국주의가 뭔지 안다 또는 1차 세계대전의 내용을 이미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면 훨씬 더 외울 게 줄어들고 내가 그런 흐름을 잡기가 훨씬 쉬워지겠지. 그지?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이제 선생님이 좀 디테일하게 설명은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그걸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중학교 영상으로 선생님이 추천해준 중학교 영상으로 가서 그 영상을 다시 보면서 조금 이런 내용이 있었지 그래 하고 조금 더 전체적으로 개괄적인 내용들을 조금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학습법이다라고 추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시간이라서 공부 방법에 대한 설명이 좀 길었다.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봅시다. 제국주의 질서와 일제의 식민 통치 정책 제목에서만 봐도 이 단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 수가 있어. 그 당시에 20세기 전반의 세계는 모두 다 제국주의라고 하는 이름 아래 식민지 정책에 혈안이 되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식민지라는 것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자신의 걸로 만들어서 그 나라를 수탈하는 것을 식민지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때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동맹을 맺고 있었고 독일,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또 같이 동맹을 맺고 있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세계가 이렇게 유럽이 두 편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그때 이제 세르비아 전쟁 우리가 사라예보 사건이다라고 해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 두 동맹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일어나게 돼. 그걸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해. 자, 그래서 이 사라예보 사건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고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유럽에서는 1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1차 세계대전 중에 러시아에서는 또 경제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 경제를 조금 극복하기 위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기도 했었어. 그걸 우리는 러시아 혁명이라고 해. 그것 때문에 이제 러시아는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런 게 막 다 무너져 있고 뭐 폐허가 되었을 테니까 그거를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패전국들에게 그런 복구 비용이나 이런 배상금 같은 것들을 물리는 그런 어떤 회의가 필요했겠지. 그지? 그래서 그런 회의를 우리는 파리 강화 회의라고 해. 그래서 파리 강화 회의의 내용은 뭐냐면 1차 세계대전의 전후 복구 문제를 이제 거기 참전했던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의논을 했던 회의야. 그래서 그 회의 내용이 뭐였을까? 당연히 패전국인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게 많은 배상금을 지우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루어졌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미국과 같은 국가들이 윌슨은 미국의 대통령이야. 이 윌슨은 민족 자결주의라는 걸 발표해. 민족 자결주의의 내용은 무엇이었냐 하면 아무리 약소한 국가도 자신의 운명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어.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근데 뭐 그게 왜?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지? 아무리 약한 국가도 자신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라는 것은 식민지가 부당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식민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미국의 대통령이 그걸 발표를 한 거야. 자, 그랬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그 당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승전국들은 모두 다 자신의 식민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패전국인 독일만 많은 식민지들을 다 이제 토해내야 했단 말이지. 그래서 패전국들에게 식민지를 이제 풀어줘라, 식민지를 뱉어내라라는 해방시켜줘라라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발표했던 거였어. 자, 그래서 자기네들은 승전국들은 아무도 식민지를 뱉어내지 않아 해방시켜주지 않았어. 패전국만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거야. 하지만 이제 우리와 같은 약소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걸 발표했다라는 것만으로도 희망적인 소식이 되었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는 식민지를 그 당시 일본으로부터 식민지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대통령에게 도움을 청하면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일말의 희망이 생기게 했던 것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민족 자결주의는 우리 역사에서는 그래도 조금 중요한 포인트로 이름 정도는 알아두어야 한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1차 세계대전의 전후 문제를 해결하는 조약이 바로 베르사유 조약이다. 선생님 파리 강화 회의라면서요. 이 파리 강화 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파리 강화 회의에서 맺은 약속을 베르사유 조약이다라고 하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까지는 대체적인 내용을 설명했지. 이거 중요하다, 외워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 그지? 그렇다라는 것은 현재까지의 선생님의 설명은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한 밑바닥, 그지? 우리 밑바닥 지식을 깔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지? 그래서 그래서 중요한 개괄적인 설명들을 했지만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선생님 영상에 중2 역사, 중3 아닙니다. 중2 역사 세계사 시간에 우리가 이걸 배웠어요. 그래서 중2 역사 1차 세계대전 부분에 가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한 번 더 자세하게 복습해서 들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세계는 어떤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었다. 제국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식민지를 막 개척하는 시기였고 그런 식민지를 너무 열광적으로 막 개척하다 보니까 서로 과열되어 있어서 전쟁을 막 하는 시기였어. 그런 이제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나중에 이 민족 자결주의 때문에 3.1 운동이나 이런 28 독립선언의 자극을 받기도 했다. 요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자, 2차 세계대전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쟁하지 말자 하고 약속을 했단 말이야, 다들. 그런데 미국에서 대공황이라는 게 발생했어.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생하는데 대공황이라는 건 경제가 완전히 멈춰버린 상황이었어. 기억이 나는 친구도 있고 뭐였지? 라고 새로운 친구도 있다. 그지? 자, 대공황이라는 걸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거야. 미국은 1차 세계대전 때 많은 돈을 벌었어. 그래서 굉장히 국가가 부유해졌단 말이지. 그래서 공장들은 일반 시민들도 부유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이제 예를 드는 거야. 자, 공장에서 예를 들어 평상시에는 물건을 10개만 만드는데 이제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겠지 하면서 물건을 20개 만드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그닥 많이 달라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장에 20개까지는 물건이 나가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그러면 남게 된 물건은 재고로 쌓이게 됐겠지. 그럼 재고로 쌓인 물건이 계속해서 쌓이면
쌓이니까 공장은 어려워졌을 거고 그 공장이 문을 닫으니까 그 공장에 실업자가 생길 거고 실업자들이 이제 장을 보거나 또는 뭐 옷을 사거나 이런 월급을 받지 못하니까 또 다른 공장이 문을 닫았을 거고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공장들이 부도가 나게 되고 많은 실업자들이 생기게 된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가 멈춰버린 상태가 대공황이었어. 자, 그런데다가 유럽은 앞에 있었던 1차 세계대전 때 많은 비용을 우리가 쓰고 폐허가 됐기 때문에 그 복구하는 데 정신이 없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럽과 미국과 모든 이제 세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어. 자, 그런데 그 경제적 어려움을 미국은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했고 영국과 프랑스는 유럽연합이라는 블록 경제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극복하려고 했는데 꼭 이런 어려운 상황은 남 탓을 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아 오려는 애들이 있어. 걔네들이 누구였냐면 이탈리아, 독일, 일본이야. 이 나라는 전체주의라는 명분을 세우는데 전체주의가 뭐였냐면 전체를 위해서는 개인은 희생해도 좋다라고 하는 사상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다른 나라를 희생시켜서 우리나라가 잃어버린 걸 채우자. 라고 주장하는 거였지. 그래서 시작된 게 2차 세계대전이다. 그래서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고 또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쟁이 막 확산돼. 자, 그렇지만 결국은 또 미국이 참전하고 또 미국이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과 함께 우리나라도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하게 된 거야.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통치를 당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흐름을 한번 짚어준 거야. 왜냐하면 이 전 세계 흐름에서 우리나라 역사만 따로 떨어진 게 아니거든. 그래서 전 세계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도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었고 2차 세계대전과 함께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게 된다라는 것을 전체적인 그런 주변의 어떤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설명을 한 어떤 부분이 되겠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객관식이나 이런 데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설명한 요 딱 글자로만 또 여기서 나왔던 말로만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 자, 지금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포인트들을 설명을 해놓은 것이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중2 역사 세계사 1차 세계대전편, 2차 세계대전편을 가서 자, 그걸 다시 한 번 더 복습해서 강의를 듣기를 반드시 추천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요런 세계가 요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를 어떻게 당했고 해방되는 그 날까지 어떤 정책을 통해서 우리를 수탈했는지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겁니다. 자, 특히 우리가 요거 할 때 자료들을 자세히 잘 봐둬야 한댔습니다. 그래서 요거 설명하면서 선생님 또 자료를 같이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910년대로 갈게요. 우리가 1910년대부터 일본의 무단 통치를 당하게 됩니다. 자, 말 그대로 무단 통치입니다. 무단 통치라는 것은 어떤 거지? 그냥 뭐든지 못하게 한다. 암흑기다. 그냥 다 하지 못하게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뭐 내용을 읽다가 내가 자세히 외우지 못했어. 하지만 1910년대 정책을 고르려면 한국인은 뭐든지 금지였구나. 또는 뭘 하지 못하게 했구나. 또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억눌렀구나. 이런 것들을 다 고르면 돼, 답을. 알았죠? 자, 그러면 무단 통치를 했던 주역이 있을 거잖아. 그 주역이 바로 누구다? 조선 총독부였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라면 무단 통치는 조선 총독부에서 이루어졌다까지만 외우면 되겠지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와서는 좀 더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외워둬야 합니다. 조선 총독부로는 일본 육해군이라는 건 육군, 해군, 그러니까 군인들 대장 중에서 임명되어서 왔다라는 거야. 일단 군인들이 임명되어 왔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지? 강압적으로 다스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 군사권을 장악했다라는 것은 대체적인 모든 업무를 조선 총독부에서 받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다. 그리고 중추원이라는 걸 설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추원은 조선 총독의 자문기구다라고 되어 있고 자문기구라는 것은 일본인이 갑자기 와서 우리나라의 실정을 모르니까 제대로 다스리기가 어렵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일제 식민지 들어가기 전에 친일파들이 있었잖아. 기존 양성해 놓은 친일파들을 자문으로 구성시켜서 친일파들로 하여금 나라의 정보를 얻고 그리고 나라가 돌아가는 것들을 짐작해서 이런 친일파가 한국인을 우리가
한국을 다스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중추원은 친일파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를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나 이거 지금 글자 이렇게 다 외울까요? 아니 뭘 외울까요? 라고 대묻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자, 여기서 여러분이 외워야 하는 포인트는 뭐다? 아, 조선 총독부는 주로 군인들이 대장으로 왔구나. 그리고 조선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를 대부분 다 관장했구나. 그리고 조선 총독부를 도와주는 기관이 있었는데 그 아이는 중추원이다. 중추원은 친일파로 구성되어져 있었다. 이렇게만 외우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무단통치 실시했다라고 하는 이번에 나오는 규칙들 있죠. 그죠? 이걸 이제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단 통치를 어떻게 실시했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아이를 암기해야 되는데 헌병 경찰을 실시했대 했는데 헌병 경찰이라는 건 칼을 차고 다니는 경찰이고 그 자리에서 직결 처단을 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1910년대 막 일본에게 우리가 식민지를 당하니까 열혈 청년들 같은 경우에 그거를 막 울분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잖아. 그지? 그래서 막 일본을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막 거리에서 막 난동을 피운다든 이런 사람들을 일본 경찰들이 다 그 자리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무서우니까 함부로 뭐 일본에 반항적인 말을 한다든지 뭐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겠지, 그치? 그래서 헌병 사령관들을 경무총감에 임명해서 헌병과 경찰이 재판 같은 거 필요 없다라는 거야. 바로 그 자리에 죽여버려,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무서워서 일본에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직결 심판권을 행사했다라고 되어 있고 태형을 시행했다라는 말이 있다, 그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지? 아, 헌병 경찰이라는 걸로 바꾸었고 그 당시에 이제 막 식민지가 되었으니까 강하게 억누르려고 했구나. 한국인들을 강하게 다스리려고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태형을 시행했다라고 있는데 태형 시행은 우리가 자료를 조금 한번 보고 갑시다. 여기 조선 태형령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외울까요? 라는 생각할 수 있어. 외울 필요 없어. 이걸 적으라고는 절대 하지 않는다. 이 아이가 시험에 자료로 나올 거다. 하지만 제목이 없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이게 조선 태형령이 맞는지를 알아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3개월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이런 말이 나오네. 오늘 또 태형이라고 하는 포인트 단어 딱 나와. 그러면 이건 조선 태형령이구나 하고 내가 짐작을 하고 이 조선 태형령을 물어보진 않을 거야. 이 조선 태형령 자료를 제시하면서 뭘 물어보겠어? 방금 봤던 1910년대 정치 활동을 물어보겠지. 그지? 그래서 나는 이 자료를 보면 이건 태형령이다. 그럼 이건 1910년도를 물어보는구나. 그럼 1910년대에 관련된 내용을 골라내야겠다라고 생각이 미쳐야 한다라는 거다. 알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선 태형령이 1조, 11조, 13조의 내용이 나와 있고 포인트는 태형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조선 태형령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고 가자면 조선 태형령이라는 걸 제정해서 한국인에게만 차별적으로 태형을 가할 수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태형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걸 때리고 뭐 죽이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태형은 주로 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왜 옛날에 곤장을 친다 이런 말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을 마구잡이로 다룰 수 있었다. 이 일이 영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나중에 20년대 가면 이것이 폐지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 포인트로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헌병경찰을 대한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라는 건 뭐 당연한 거죠, 그죠? 심지어 선생님들도 칼을 차고 다니면서 이제 수업을 했다. 한국인의 기본권이 박탈됐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기본권뿐만 아니라 그 당시 1910년대에서 한국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당연히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가서 말도 함부로 제대로 할 수 없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우민화 교육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민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한국인들한테는 고등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냥 식민 통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만 시키자. 그래서 보통교육이나 실업교육 그러니까 직업교육 같은 것들만 시키자. 그래서 그런 것들로만 교육체제를 편성했다. 왜냐하면 어차피 높은 관직이나 좋은 직종들은 일본인들을 데리고 와서 일본인들에게 하라고 할 거기 때문에 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민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직업교육 정도만 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정리하면 1910년대에는 이제 통치를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헌병 경찰이 다니면서 위압적인 분위기로 사람들을 다스렸고 한국인한테는 기본권 같은 것이 아예 없었다. 그러니까 어떤 활동도 할 수 없었다라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교육도 아주 최소한의 교육밖에 시키지 않았구나라고 포인트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체제로는 토지조사 사업이 있었어요. 토지조사 사업 많이 들어봤죠, 그죠? 토지를 이제 빼앗아서 일본인들을 이주시켜가지고 일본인들한테 헐값에 팔아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주도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었어. 그게 동양척식 주식회사였어. 그래서 그거 뒤에 나올 거고, 일단 여기 지금 방법을 보면 토지 소유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해야 소유권을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있지, 그지? 그래서 이제 방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한국인들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조선 총독부에 또는 토지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와서 그걸 신고해라 라고 했는데, 신고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웠고 어려운 한문으로 되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신고하기도 매우 어려웠대.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막 식민지배가 시작됐기 때문에 내가 왜 일본인들에게 내 땅을 대대손손 살아온 이 땅을 내가 왜 신고하지? 라고 하는 그런 반감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도 많았을 거야. 그래서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고, 신고하려고 했지만 막상 그런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 그지?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되었냐 하면 소유권이 불분명한 민간의 토지를 모두 다 몰수해가지고 일본인들한테 헐값에 팔고,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토지를 뺏긴 조선인들은 어떻게 됐겠어? 자, 뭐 화정민이 되거나 또는 토지를 잃고 그 지역을 떠나야만 했겠지. 그지? 그래서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위주가 되어가지고 일본에게 그 땅을 헐값에 이제 일본인 지주들이 막 생겨나는 거야. 그리고 농민들은 그 지주에서 이제 경작인으로서 소작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제를 이제 일본인들한테 넘기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이 뭐였다? 토지 조사 사업이다. 자, 그러면 자료 하나 보고 가자. 자, 토지조사령이라고 하는 자료를 보고 가자. 토지의 조사, 토지의 소유자 이런 말 나오면 이거는 그냥 토지조사령이구나 라는 거 당연히 알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일제는 이런 토지조사령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토지를 빼앗아서 일본인들한테 헐값으로 넘겼고, 그런 경제적 기반을 이제 빼앗으려고 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은 어떤 식으로 통제했는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산업은 어떤 식으로 통제했냐 하면 회사령이라는 것을 공포했어. 그런데 허가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포인트야. 허가라는 건 뭐냐면 저 회사 하고 싶어요 라고 조선총독부에 신청을 해. 그럼 조선총독부가 그거를 허락해 줘야지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허락을 해주겠어? 안 해주겠지. 그치? 그래서 한국인이 내가 회사를 이제 기존에 이제 내가 막 회사를 했던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뭐 도자기 회사를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일제 식민지가 됐단 말이야. 그 신고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도자기 회사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조선총독부 신고를 하면 허가 안 해주겠지. 그치? 그래서 총독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회사는 해산돼야 돼. 그래서 한국인들의 경제를 철저하게 다 무너뜨리고 그 경제적 기반을 일본인들에게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령도 허가제였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한국인들한테는 허가를 대체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되겠다. 알았지? 그리고 기관시설 같은 걸 건설했다 되어져 있어. 철도라든지 도로, 항만과 같은 이런 것들을 막 이제 만들기 시작해. 그거 좋은 거 아닌가? 아니야.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자원을 일본으로 쉽게 반출하기 위해서 도로를 닦는다든지 전기를 세운다든지 또 철도를 만든다든지 그런 이제 기반시설들을 만들게 된 거야. 그래서 효율적으로 수탈을 하기 위한 작업이다. 그래서 1910년대에 이루어졌던 작업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거다?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또는 지하자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일본으로 빼돌리거나 또는 일본인들에게 넘기는 작업을 했다. 그래서 그 작업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포인트 세 가지는 뭐다? 첫 번째 토지 조사 사업, 두 번째는 회사령의 허가, 그 다음 세 번째는 기관시설을 건설했다. 이런 거 정도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회사령 자료 한번 볼까요? 자, 회사령도 회사의 설립은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회사령의 설명이 1조에 나와 있다. 그죠? 그래서 일제는 산업을 통제하고 식민지 경제정책을 구축하기 위해서 회사령을 공포하였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런 말들 다 외울 필요 없이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회사를 허가해 달라고 했지만 허가 안 해준다. 그지? 그래서 우리의 산업 기반 시설을 일본인들에게 헐값으로 넘기는 작업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암기가 줄어든다란 말이 무엇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 이해를 전체적인 내용을 가닥을 잡아 1910년대는 뭐든지 못하게 한다. 암흑의 시대다. 이렇게 가닥을 잡아놓고 그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회사 못하겠지. 그럼 당연히 허가 안 해주겠네. 그래서 회사령 허가제네. 그지? 만약에 나중에 20년대에 신고제로 바뀌거든. 신고제는 뭐야? 신고만 하면 끝이야. 그러면 한국인들도 신고만 하면 회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풀어주는 게 되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1910년대는 어쨌든 한국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뭐 다 못하게 하고 이제 하지 못하게 하고 억누르고 하는 그런 시대다라고 포인트를 딱 잡고 있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우리가 1910년대 내용을 한번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었죠? 간단하게 한번 포인트만 한번 짚어볼까요? 자, 전 세계는 어떤 시대였다? 제 식민지로 인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었던 어떤 전쟁의 시대였고, 그런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식민지가 되었던 1910년대에 봐둬야 하는 것은 일단 조선 총독부가 모든 것을 관할했다. 그리고 헌병 경찰이나 또는 위압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무단 통치했다. 자, 그리고 경제를 수탈하기 위해서 토지 조사 사업이나 회사령을 허가제로 바꾸는 등 우리의 경제를 모두 다 일본에게 넘기는 그런 작업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은 1910년대의 수탈 내용을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1920년대, 30년대를 연결해서 조금 내용을 싹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